대감께서 웬일이십니까? 조선아, 너는 부디 이 한천하 생명들을 불쌍히 알아다오. 왕유는 이 말 한마디 하고 눈물을 샘솟듯 쏟는다. 아까도 대감님께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에게 무슨 분부든 내려주십시오. 만번 죽어도 사양하지 않겠사옵니다. 왕윤이 무릎을 꿇고 말했다. 지금 백성들은 거꾸로 매달린 급한 처지에 있고 임금과 신하들은 다 같이 계란을 쌓은 것 같은 위태한 형편에 있다. 내가 아니고는 도저히 이것을 구할 사람이 없구나. 동탁 역적놈이 찬탈할 뜻을 품고 있건만은 조정의 문무백관이 속수무책인 형편이다. 그런데 이 동탁놈에게 의자가 하나 있으니 성은 여요, 이름은 포라, 효용하기가 세상에 짝이 없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 둘이 모두 색을 좋아하는 무리라. 이제 내가 연한기를 써보려고 한다. 먼저 너를 여포에게 내어주기로 허락해놓고는 동탁놈에게 바칠 것이니 내가 그 사이에서 수단을 부려 저희들 부자 사이에 반목하게끔 해놓고 여포의 손을 빌려서 동탁놈을 죽여 없애도록 하여 천하의 크나큰 화근을 없애다오. 사직을 다시 붙들어 일으키며 강산을 다시 세운다면 이는 모두 내 힘이다. 그래, 내 의향은 어떠하냐? 제가 이미 대감님께 한 번 죽사와도 사양하지 않겠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저를 동탁에게 내어주십시오. 그러면 그 뒤 일은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 일이 누설되는 날에는 내 집안은 멸문을 당하고 마는 게다. 대감님은 부디 아무 염려 마십시오. 제가 만약 대의에 보답하지 못한다면 결코 옳은 죽음을 못하오리다. 왕윤은 다시 그에게 절하며 살해했다. 왕윤이 동탁과 작별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길을 반도 못 왔을 때다. 두 줄 홍등이 길을 환히 비치는 가운데 여포가 화극을 손에 들고 말을 달려오다가 바로 왕윤과 노상에서 만나자 말을 뚝 세우고 한 손으로 왕윤의 옷깃을 움켜쥐며 사도가 전날 초선을 내게 주겠다고 언약해놓고 이제는 태사에게 바쳐버리다니 사람을 놀려도 분수가 있지 않소 하고 소리를 가다듬어 따지고 들었다. 얘가 이야기할 자리가 못 되니 장군은 내 집으로 좀 가십시다 하고 왕윤은 손을 들어 더 말을 못하게 하고는 여포를 데리고 집으로 갔다. 두 사람이 말에서 내려 후당으로 들어가서 서로 인사를 건네고 나자 왕윤이 여포한테 물었다. 대체 장군은 어째서 이 늙은 것을 의심하시오? 누가 와서 일러주는데 대감이 초선을 수레에 태워서 승상부중으로 들여보냈다고 합니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오? 그것은 장군이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오. 실은 어제 조당에서 태사 대감이 이 사람을 보시고 내가 좀 할 말이 있어서 내일 사도댁으로 찾아뵙겠소 하시기에 내 집에 돌아와 태사를 모시려고 약간 준비했던 것이오. 그런데 태사께서 약주를 몇 잔 드시더니 문득 하시는 말씀이 내 들음에 대감이 초선이라고 하는 따님을 우리 아이 봉선에게 주라고 말씀이 있으셨답니다. 그러나 내 어떻게 사도의 그 말씀만 꼭 믿고 있겠소? 언약이 변할까 싶어서 나도 부탁할 겸 영애를 한번 보자고 왔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감히 거역을 못하고 초선을 불러내 시아버님께 문안을 드리게 했소. 그랬더니 태사 말씀이 오늘 마침 길일이니 내 아주 따님을 데리고 가서 봉선이와 짝을 맺게 해주겠소 하시는구려. 장군도 좀 생각해 보시오. 태사 대감께서 친히 하시는 일인데 네 분부라고 이 사람이 감히 거역한단 말씀이오. 제가 그만 잘못 알고 그랬으니 사도께서는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내일 다시 사죄하러 찾아뵙겠습니다. 내 아이에게도 혼구 따위가 있고 한데 장군의 부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포는 그에게 깊이 살해하고 돌아갔다. 그 이튿날 여포가 부중에서 알아보았으나 종시 아무런 소식이 없다.
당중으로 들어가서 동탁의 시첩들에게 물어보니 간밤에 태사 대감께서 세 사람과 동침하셨는데 아직 기침하지 않으셨답니다 라고 하므로 여포는 대로하여 가만히 동탁의 침실 뒤로 들어가 동정을 살폈다. 이때 초선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 앞에서 머리를 빗고 있었는데 문득 창밖 연못 가운데 허우대가 훨씬 크고 머리에는 속발건을 쓴 사람의 그림자가 비쳐서 살짝 곁눈질해 보니 바로 여포였다. 초선은 곧 미간을 찡그려 수심에 쌓여있는 태를 지으며 또 비단 수건으로 몇 번이나 눈물을 씻는 신용을 해보였다. 여포는 한동안이나 이 모양을 바라보다 밖으로 나와버렸다. 좀 있다가 여포가 다시 들어가니 동탁이 어느 틈에 일어나서 중당에 나와 앉아 있었다. 그는 여포를 보자 밖에 무슨 일이나 없느냐 하고 물었다. 여포는 별일 없습니다 하고 그의 곁에가 매시고 섰다. 이윽고 동탁이 조반상을 받았는데 여포가 곁눈으로 가만히 살펴보니 수렴 안에서 여인 하나가 왔다 갔다 하며 흘깃흘깃 이쪽을 엿보다가 마침내 얼굴을 반쯤 내밀고 눈으로 정을 보냈다. 여포는 그게 바로 초선임을 알고 혼백이 다 허공에 떴다. 동탁이 여포의 이런 꼴을 보고는 마음속에 의혹이 들어서 별일 없거든 그만 물러가거라 하고 분부했다. 여포는 가슴에 앙앙한 생각을 품고 밖으로 나왔다. 동탁은 병이 다 낫자 국사를 의논하러 황궁에 들어갔다. 여포는 화극을 들고 그를 따라서 함께 걸레로 들어갔으나 동탁이 헌제와 함께 이야기하는 틈을 타서 그 자리를 빠져나와 화극을 들고 내문을 나서서 바로 상부로 왔다. 말을 문 앞에 메어놓고 손에 화극을 든 채 후당으로 들어가서 초선을 찾아봤다. 장군은 먼저 후원 봉의정가에 가서 기다리고 계셔요. 초선의 말에 여포는 화극을 들고 바로 후원으로 들어가 난간 곁에 가서 기다렸다. 한동안이 지나서야 초선이 꽃나무 사이를 지나 버들가지를 헤치며 앞으로 나오는데 그 아리따운 자태가 바로 월궁 선자다. 초선은 울면서 말했다. 제가 비록 왕사도의 친딸은 아니지만 대감께서 친딸같이 알아주신 터예요. 한번 장군을 만나 뵙고 종신토록 섬기기로 된 뒤로 저는 평생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기뻐했더니 태사께서 옳지 않은 생각을 잡수시고 제 몸을 더럽히실 줄이야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제가 그 당장에 죽어버리지 못한 것이 한스럽습니다마는 장군을 한번 뵙고 작별의 말씀이나 드려보자는 마음에서 오늘까지 욕됨을 참고 살아왔어요. 이제 다행히 만나 뵈었으니 제 원은 풀었어요. 이미 더럽혀진 이 몸은 다시 영웅을 섬길 수 없으니 장군 앞에서 차라리 목숨을 끊어 제 뜻이나 알려드리겠어요. 말을 마치자 초선은 손으로 난간을 잡고 바로 연못을 향해 뛰어들려 했다. 여포는 황망히 달려들어 껴안고 내가 내 마음을 안 지가 오래다. 다만 너와 한자리에서 이야기해 볼 기회가 없었던 것이 한이었을 뿐이지 하고 눈물을 흘렸다. 초선은 여포에게 매달리며 말했다. 제가 이 생에서는 장군의 아내가 될 수 없으니 저승에서나 기약할까 봐요. 말을 마치자 초선이 눈물을 비오듯 흘리니 여포는 부끄러워 얼굴이 획 붉어졌다. 그는 다시 화극을 제자리에 세워놓고 몸을 돌이켜 초선을 품에 끌어안으며 살뜰한 말로 그를 위로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차마 떨어지지를 못했다. 이때 동탁은 궁중에 있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고 여포가 그 자리에 없는 것을 알고 의심스러워 총총히 헌제에게 하직을 고한 다음 수레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동탁이 시첩에게 급히 물어보니 후원에서 꽃을 보고 있답니다 하고 일러준다. 곧 후원으로 찾아 들어가니
여포가 화극을 한 옆에 세워놓고 초선과 봉의정 아래서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동탁이 노에서 소리를 지르니 여포는 동탁이 온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몸을 획 돌려 뺑소니를 쳤다. 동탁은 그의 화극을 집어들고 여포를 겨누며 뒤를 쫓았다. 그러나 여포의 걸음이 원체체해서 비둔한 동탁은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그는 여포를 향해서 화극을 던졌다. 그러나 여포는 날아오는 화극을 쳐서 땅에 떨어뜨리고 그대로 달아났다. 동탁이 화극을 다시 집어들었을 때는 여포가 이미 멀리 간 뒤였다.